안녕하세요, 스페이스N의 박범남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장면 하나를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로켓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죠. 우리가 아는 그림대로라면 이제 착륙 다리를 펴고 바지선 위에 내려앉아야 하는데 이 로켓 다리가 없습니다. 대신 배 위에 팽팽하게 쳐놓은 와이어 그물 위로 그대로 내려와서 동체에 달린 훅에 탁 걸립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대롱대롱 매달려서 회수가 끝나죠. 2026년 7월 10일 중국의 창정 10호 B의 첫 비행이 만들어낸 장면입니다. 이날 세워진 기록이 하나 더 있습니다. 궤도급 부스터를 제어 회수한 세 번째 플레이어라는 기록입니다. 2015년 스페이스X, 2025년 블루오리진, 그리고 이번에는 중국항공우주과학기술공사 차례였죠. 국가 단위로 좁혀보면 미국에 이은 두 번째입니다.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순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그물 캐치에 따른 중국의 로켓 재사용 기술 확보가 미중 우주 경쟁의 구도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그리고 투자자인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숫자 하나만 먼저 보고 가시죠. 2021년까지만 해도 궤도 발사 시도 횟수에서는 중국이 56회로 45회의 미국을 앞서 있었습니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발사 횟수라는 지표에서는 중국이 우위였습니다. 근데 2025년이 되면 이 그림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미국은 181회, 중국은 92회, 정확히 2배 차이가 났고요. 2026년 7월 현재도 미국 92회, 중국 48회로 그 2배 격차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격차가 매년 벌어진 이유가 뭘까요? 답은 재사용에 있습니다. 2025년 미국의 발사의 대부분을 팔콘 9 단일 기종이 담당했는데 이게 한 해에 165회예요. 재사용 로켓 딱 하나가 중국이라는 나라 전체 발사 횟수의 1.8배를 혼자 소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미중 발사 격차의 본질은 로켓을 더 많이 만드느냐의 문제, 즉 생산 능력의 격차가 아니었습니다. 쏘고 버리느냐, 쏘고 다시 쓰느냐라는 운용 방식의 격차였던 거죠. 그리고 7월 10일 중국이 바로 그 격차의 근원 기술에 처음으로 도달했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7월 10일 하이난 원창 상업우주발사장 2번 발사대에서 창정 10호 B가 이륙합니다. 임무 자체는 위성 인터넷 기술시험 위성을 저궤도에 투입하는 표면적으로는 평범한 상업발사였어요. 그리고 궤도 투입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진짜 볼거리는 그 다음이었죠. 1, 2단 분리 후에 1단 부스터가 약 6분여에 걸쳐서 관성 비행, 자세 조정, 동력 제공, 공력 감속으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귀한 절차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발사장에서 약 430km 떨어진 남중국해 해상에서 대기하고 있던 회수선에 포획됐어요. 중국항공우주과학기술공사 즉 CASC는 발사와 1단 회수 모두 완전 성공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비행에서 궤도 투입과 부스터 회수를 동시에 성공시켰다는 점이에요. 팔콘 9은 첫 회수까지 수년간의 시행착오를 거쳤고 뉴글랜도 1차 비행에서는 회수에 실패했다가 2차 비행에서야 성공했습니다. 기존 재사용 발사체들도 달성하지 못한 기록을 데뷔전에서 세운 겁니다. 그리고 이 비행에는 또 하나의 얼굴이 있습니다. 창정 10호 B는 사실 유인달 탐사용 창정 10호 A의 1단을 그대로 공유하는 상업용 파생형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비행은 상업 발사인 동시에 2030년 이전 유인달 착륙을 목표로 하는 10호A 1단의 전구간 비행 검증이기도 했던 겁니다. 실제로 지난 2월에는 10호 계열의 저궤도 시험체가 유인 우주선인 멍저우의 탈출 시험과 해상 착수까지 수행했고 여기에 이번 궤도급 회수까지 성공하면서 연내 예정된 10호A의 첫 궤도 비행 리스크는 크게 낮아졌다는 뜻입니다. 상업 재사용과 유인 달 탐사라는 두 개의 국가 과제를 기체 하나 위에서 동시에 검증하고 있는 셈입니다. 굉장히 효율적인 설계죠. 그런데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회수 방식입니다. 창정 10호 B 회수 시스템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부스터가 착지하는 게 아니라 걸린다. 절차를 순서대로 따라가 보면 먼저 엔진 역추진으로 감속한 부스터가 회수선 상공으로 수직 하강하면서 표적을 조준합니다. 이 하강 단계에서 일단은 YF-100K 엔진 3개를 점화해 제동을 하고 최종 접근에서는 한 기만으로 자세를 제어합니다. 이어서 동체에 장착된 4개의 훅이
플랫폼 위에 팽팽하게 설치된 십자형 고강도 완충 그물 케이블에 걸립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 시스템의 백미인데요. 이 케이블 끝단이 연결된 레일 위의 대차들이 레일을 따라 활주하면서 케이블을 유연하게 늘려줍니다. 부스터에 남아있는 하강 운동 에너지를 유압 댐핑과 함께 서서히 흡수하고 최종적으로 기체를 수직 상태로 고정하는 거죠. 만약 케이블이 고정식이었다면 포획 순간 케이블이 끊어지거나 동체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전체가 늘어나면서 충격량을 시간축으로 분산시키는 구조라는 거죠. 그럼 왜 굳이 이렇게 복잡한 방식을 택했을까요? 여기에는 공학점 이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량화입니다. 팔콘 9이나 뉴글렌이 싣고 다니는 착륙 다리와 유압 전개 시스템이 통째로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 무게만큼 고스란히 페이로드 용량으로 전환됩니다. 재사용 모드 기준 적게도 16톤이라는 수송 능력이 바로 이 설계의 선택의 직접적 결과입니다. 팔콘 9의 회수 모드가 약 17.5톤이니까 사실상 동급까지 올라온 겁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우연이 아닙니다. 팔콘 9이 스타링크 배치로 입증한 재사용 중형 발사체 플러스 메가 컨스텔레이션 조합을 중국 버전으로 재현하는 데 필요한 최소 사양을 정확히 맞춘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해상 환경 적응성입니다. 무게 중심의 아래를 받치는 착륙 다리 방식은 이 파도의 바지선이 기울면 넘어지려는 힘이 커지는 역진자 구조입니다. 반면 무게 중심 위에서 훅으로 매다는 방식은 진자 구조라서 플랫폼이 흔들려도 기체가 중력 방향으로 스스로 정렬합니다. 스페이스X가 스타쉽 슈퍼헤비를 타워의 챕스틱 암으로 받아내는 그 상단 지지의 논리를 중국은 타워 대신 케이블과 대차의 유연 구조로, 그것도 해상에서 구현한 셈입니다. 이 모든 걸 바치는 게 회수선 링앙저입니다. 길이 144m, 폭 50m, 만재 배수량 2.5만 톤급의 전용 선박인데 중복 설계된 동적 위치 유지 시스템으로 바람과 파도, 조류의 교란을 자체 추진기로 상쇄하면서 움직이는 정밀 착륙 플랫폼입니다. 물론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이 구조는 유도 정밀도라는 대가를 요구하게 되죠. 직경 5m짜리 부스터가 그물 계구급으로 정확히 진입하려면 최종 접근 단계에서 수미터 이내의 횡방향 정밀도가 필요합니다. 팔콘 9의 드론십 착지가 이미 이 수준의 정밀도로 입증했으니까 불가능한 요구는 아닌데, 문제는 움직이는 선박과 흔들리는 케이블이라는 변수가 더해진 조건에서 이걸 반복 재현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이게 앞으로 이 시스템의 실증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참고로 방식 간 경쟁이라는 관점에서도 이번 성공은 의미가 있습니다. 중국 안에서도 착륙다리 방식을 택했던 창정 12A와 랜드스페이스의 주최 3호는 하강 단계에서 회수에 실패한 바가 있거든요. 그물 포획이 먼저 결과를 만든 겁니다. 자, 기술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이 기술이 왜 필요한지 수요 쪽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중국이 재사용에 이렇게까지 공을 들인 이유는 위성 인터넷에 있습니다. 중국의 양대 적외도 컨스텔레이션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먼저 국가 주도의 거왕입니다. ITU 신청 기준 약 1.3만 기 규모인데 2024년 12월 첫 발사 이후 지금까지 배치한 게 22개 그룹 쪽 총 177기입니다. 그리고 상하이시가 지원하는 상업 프로젝트 첨범은 목표 1.5만 기 중 현재 약 238기를 올렸는데 2025년에 위성 추력기 자이로 결함으로 배치가 수개월 중단됐다가 올해 4월에서야 재개되는 부침도 겪었습니다. 두 프로젝트를 합쳐도 궤도에 올라간 위성은 아직 415기 수준입니다. 이미 1만 기를 넘긴 스타링크와 비교하면 발사 횟수 격차에서 훨씬 큰 격차가 위성 배치에서 벌어져 있는 거죠. 근데 진짜 문제는 현재가 아니라 계획과 역량의 간극입니다. 이 거항의 배치 계획을 보면 26년에 310기, 2027년에 매년 900기, 그리고 2028년부터는 연간 3600기로 가파르게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현재 거항의 주력 수송 수단인 창정 8A는 1회당 위성을 9기 실는 소모성 발사체입니다. 올해 목표인 310기만 계산해봐도 창정 8A 기준 약 35회의 전용 발사가 필요한데, 이게 2025년 중국 전체 발사 횟수의 약 3분의 1 정도 되는 물량입니다. 연간 3600기의 단계에 이르면 소모성 발사체로는 산술적으로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거왕의 장기 로드맵과 현재 역량 사이의 이 급격한 차이를 보면 이 계획 자체가 애초에 재사용 발사체의 등장을 전제로 설계됐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 구조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이죠? 네, 스타링크가 이미 증명한 공식입니다. 팔콘 9의 재사용이 만든 저비용 대량 수송이 스타링크에 배치를 가능케 했고, 역으로 스타링크라는 캡티브 물량이 팔콘 9의 고빈도 발사 체제를 지탱했습니다. 이 공급과 수요가 서로 끌어올리는 결합 구조를 중국은 국가 단위로 복제하려고 하는 겁니다. 실제 이번 첫 비행의 탑재체가 뭐였는지 다시 떠올려 보면 거항에 적용될 통신망 운영 기술을 검증해온 기술 시험 위성으로 사실상 이 거항의 선행 개발 컨스텔레이션이었습니다. 휴대폰 직접 통신, 위성 지상망 융합, 위성 간 네트워킹 같은 대규모 컨스텔레이션 운영의 핵심 기술을 미리 검증하는 시리즈입니다. 대규모 위성 배치를 염두에 둔 발사체의 대비 전에 이 위성을 실었다는 것 자체가 발사체와 컨스텔레이션 소유의 연계를 첫 비행부터 보여준 겁니다. 여기에 중국이 ITU에 신청해준 약 20만 개 규모의 CTC 프로젝트까지 감안하면 결론은 명확해집니다. 창정 10호비의 재비행 성공 여부, 로켓 한 개의 성패가 아니라 사실상 거항 등 중국의 국가위성 로드맵의 실현 가능성과 동의어에 가깝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당장이라도 판이 뒤집힐 것 같지만 흥분을 좀 가라앉히고 냉정하게 보겠습니다. 이번 성공이 곧 상용화를 의미하느냐라고 하면 아직은 아닙니다. 회수는 재사용의 출발점일 뿐이고 경제성은 그 다음 질문에서 결정됩니다. 회수한 부스터를 얼마나 빨리 그리고 얼마나 여러 번 다시 띄울 수 있느냐, 기준점이 될 만한 선례가 저희가 가지고 있죠. 스페이스X도 2015년 12월 첫 회수에서 2017년 3월 첫 재비행까지 15개월이 걸렸고, 주간 단위 발사 체제에 도달하기까지는 다시 수년의 검증을 거쳤습니다. 지금 팔콘 9의 부스터 한 기당 최대 36회까지 재비행을 하면서 재사용의 경제성을 증명한 상태고요. 반면에 이 창정 10호B는 아직 재사용 비행 실적이 0회입니다. 격차는 재원표가 아니라 이 반복 운용의 이력에서 훨씬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CASC가 목표한 시점은 이번에 회수한 1단의 재비행은 2026년 말입니다. 이 재비행이 실제로 성사되는지, 그리고 이 이후에 회수 재비행 주기가 얼마나 빠르게 단축되는지가 중국 재사용 프로그램의 실질 진도를 가늠할 핵심 지표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물 방식 특유의 물음표도 남아 있습니다. 훅과 케이블 접촉부에 걸리는 구조 하중이 기체 수명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해상 기상 조건에서 포획 성공률이 얼마나 유지되는지, 그리고 이 링앙저라는 단일 회수 자산에 대한 의존도까지 전부 반복 운용을 통해서만 검증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 검증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중국 특유의 국가주도 산업 육성 체계입니다. 발사 열흘 전인 7월 1일 국가국방과기공업국 산하센터가 국가지원 상업 우주 컨소시엄의 첫 회원사 271곳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위성 개발 79개, 데이터 응용 44개, 로켓 발사 41개 등 9개의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고, 랜드스페이스, 아이스페이스, 갤럭틱 에너지처럼 실제 궤도 도달 실적을 보유한 주요 민간 로켓 기업 등 대부분이 포함됐습니다. 제가 특히 주목하는 포인트는 금융기관 7곳이 별도 그룹으로 편입됐다는 점입니다. PICC, 핑한손해보험, 광대은행이 포함됐다는 뜻은 단순히 정책을 전파하는 조직이 아니라 자금 조달 채널로도 기능하리라는 신호거든요. 명단에는 D2D, 칩단말, 6G 표준 기업군의 상업 유인우주, 궤도상 서비스, 컴퓨팅 기업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중국이 재사용 발사체 이후의 밸류체인 전반을 국가 단위로 짜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성공으로 미중 격차가 해소됐느냐라고 하면 그건 아닙니다. 미국은 여전히 연간 발사 횟수에서 2배 우위에 있고, 재사용 운용 실적에서는 36회 대 0회, 비교 자체가 무의미한 수준입니다. 게다가 스타쉽이라는 다음 단계 격차 확대 수단까지 쥐고 있습니다. 근데 방향은 분명히 바뀌고 있습니다. 로켓 재사용이라는 격차의 근원 기술에 중국이 도달한 이상 격차의 확대 속도는 둔화되고 경쟁의 밀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독점해온 재사용 발사의 시대가 양강 구도로 재편되는 초입, 저는 이번 이벤트를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함의는 이겁니다. 궤도 인프라 경쟁의 심화는 어느 진영이 이기고 지느냐와 무관하게 발사 인프라부터 위상 하드웨어까지 우주 제조업 전반의 소유를 구조적으로 키우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것.
미중 양측의 궤도 인프라 투자가 동시에 가속화되는 국면, 여기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로켓이 그물에 걸린 그 순간 게임의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질문은 중국이 재사용을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빨리 얼마나 자주 반복하느냐로 넘어갔습니다. 저희는 그 반복의 속도를 계속 추적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깊게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페이스 N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